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5%를 돌파했습니다. 크게 보면 요 한 4가지 기준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된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다. PF 대출에 대한 금리도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부실 위험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1급지 또는 2급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급감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5%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미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도 5%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상된 상황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처음으로 16년 만에 5%를 넘어갔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취할지, 그리고 부동산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고 10년물 금리는 4거래 연속 올라 10월에만 4bp 정도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높다. 또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너무 긴축적이지는 않다라고 한 게 시장에 미쳤다라고 봅니다. 다만 금리 결정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 국채 수익률이 5%까지 16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갔는지, 한국은행의 스탠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원인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얼마 전에 발생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고 시장은 미리 선행해서 반응했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밖에는 없겠죠. 자, 국채를 발행하려면 시장에 대량으로 미국채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국채 물량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금리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리 선행해서 움직였다. 두 번째, 중국이 지금 현재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미 국채를 5개월 연속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결제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 달러의 비중이 약 84% 비중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하면 그 비중은 점차 감소 중에 있는 상황이고 달러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통화는 유로화였습니다. 유로화. 근데 그 유로화를 지금 중국 위안화가 제치고 2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미국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지금 위안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고 사우디도 얼마 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 탈달러로 지금 추세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로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엔 많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 이 미국
금리, 채권을 대량으로 매각을 해야지만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중에 가장 많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년 동안 내리 미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채권 투자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외 사업으로 꾸리고 있는 지금 1대1로 그 사업에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중국 입장에선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로 보면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전망 예상치가 약 22만 건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하회된 19만 8천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용이 너무나도 좋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 판매 증가율을 보게 되면 그 전망치가 0.2%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치보다 더 상회한 0.7%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입장에선 소비도 너무나도 좋고 실업률은 적고 고용이 너무나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경기 호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은 앞으로도 계속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얼마 전에 뉴욕경제클럽의 연설에서 또다시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크게 보면 요 한 4가지 기준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된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FOMC 발표가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이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금융적인 시스템, 특히 미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중소은행들의 그런 파산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를 동결을 해도 미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따로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금리를 인상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매파적 발언들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 인상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6회 연속 동결이 3.5%가 나왔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여러 가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지금 실업률도 적고 소비도 많이 나오고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해도 무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한 추세에 있는 거죠. 따라서 경기 펀더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PF 대출, 이 PF 대출에 대한 부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 가뜩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죠.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 우리나라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담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 대출도 함께 상승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따라서 저런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 PF 대출에 대한 금리도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부실 위험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 두 번째, 지금 가계대출이 예전에 비하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대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 계기도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돼서 주담대가 올라간다. 그러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소비가 위축된다면 결국 경기는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까지 더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할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한 상황이다. 예상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까요? 자, 우선 저는 1급지 또는 2급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급감할 거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거래량이 엄청 동반돼서 집값이 상승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 최고치 아무리 많이 나와도 4,000건대다. 따라서 평균 거래량에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급지, 2급지 전고점 대비 거의 90%까지 올라간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급감할 겁니다. 다만 누군가는 또 한두 건 거래로 거래를 해서 상승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급지. 이 상급지 가운데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6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유지될 거다. 그리고 이 거래 유지로 상승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차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시차 상승이 이어질 거다. 시차 상승. 2급지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급지 지역 일대에서는 아직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세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요는 전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미국채 금리 상승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인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파월 의장은 시장에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 동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가뜩이나 경기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될 소지도 있죠. 금융 위기가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면 경기가 악화될 겁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1급지, 2급지 거래가 급감할 거다. 다만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한두 건 거래로 매매할 거다.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상급지, 특히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4%대 고정금리로 DSR이 또 제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또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가 전세로 이동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될 거다. 기억하십시오.